아니, 뭐 이렇게 바쁘세요? 와, 여기, 와, 어마어마하네. 엄청 많네요. 다양하실 거예요. 이야. 아니, 근데 여기도 엄청난데 저는 사실은 선생님들 뵙는 게 더 좋은데요? 네, 저는 그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태성이고요. 저는 뭐 많이 나와서 궁금하지 않으시죠? 오늘 정말 새로운 선생님, 정말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 선생님들 많이 나오셨어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르파르 생명과 변춘수입니다.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논술 가르치고 있는 민시영입니다. 네. 선생님, 근데 진짜 그 새로운 얼굴이세요. 그렇죠. 처음 뵈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딱 옆에 있으니까 정말 나이 들어 보이는데,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수능 동아시아사 가르치고 있는 최경석이고요. 오늘 제 고향에 왔습니다. 청소년 역사, 교양, 도서,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영역 가르치는 김미성입니다. 자, 그나저나 여기 진짜 책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바벨 도서관 같은 느낌이죠. 바벨 도서관? 뭐 바벨탑의 바벨 그건가요? 선생님 명성에 안 맞게 이렇게 이런 면모 보여주시면 곤란합니다. 아닌가요? 네, 선생님 있죠? 네.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눈이 멀었다는 보르헤스가 쓴 바벨 도서관 말이죠. 세상의 모든 책이 있는 무한대의 도서관을 얘기합니다.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세상에 모든 책이 있다면 황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도서관을 상상했을 땐 그렇게들 느낀다고 해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이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요? 귀중한 지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평생이 걸려도 나는 이것들을 모두 다 읽을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바벨이란 뜻 자체도 네. 혼돈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혼돈? 네,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요? 네. 난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욕심들이 많은 거 아닐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자, 어쨌건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바벨 도서관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링크 주제가 책이잖아요. 네. 책인데, 이 많은 책 중에서 뭐 세상을 바꾼 책도 좋고, 아니면 나 자신을 바꾼 책도 좋고, 딱 한 권, 딱 한 권만 선택한다면 선생님 어떤 거 택하실래요? 저는 세상을 바꾸고 저를 바꾸고 뭐 이런 거기보다는 네. 의외로 제가 눈물이 없는데 여태까지 읽으면서 단 한 번 코끝이 찡했던 책이 있어요. 나의 그래요? 라임 오렌지 나무. 나의 성장 라임 소설인데 아마 대부분들 아실 네.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10대 때 읽어도 그렇고 20대, 30대 때 읽어도 여전히 다른 느낌이지만 코끝이 찡한 건 여전하더라고요. 코코치 집 찡해 와요. 찡해 와요. 라임이라서. 라임. 저는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박경린 선생님의 토지가 이렇게 쫙 꽂혀 있는 걸 보고 와, 감동받았습니다. 그냥 꽂혀 있는 거. 거기서 끝이에요? 재밌으시네. 저는 더 나을 때 뭐 평살이 뭐 이런 거 안 나오네.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백님님? 네. 저는 왠지 태태 선생님이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 뽑아왔어요. 아니, 선생님, 진짜 국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뭘 그래서 뽑아오셨는데요? 저는 이 시 한 편으로 좀 대신해 볼까 하는데요. 선생님, 시 낭독? 네, 네, 한번 낭독해 볼까요? 저기요, 이거 음악 좀. 네, 음악 깔아주세요. 자, 제가 아이들 앞에 서는 자세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된 시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을 닮은 그런 삶을 사는 농부 시인 서종홍 시인의 시인데요. 이제 음악 준비됐죠? 네. 하세요. 네. 나와요. 네. 자, 못난이 철학. 도둑이나 사기꾼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나쁜 게 있다면 가난한 이들과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살라 가르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편안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들한테. 찔려. 찔려. 갑자기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막 돌면서. 수백 수만 대. 네. 큰 사람이었어요. 큰 사람. 어머. 정말 진짜 그 한 구절의 식구가 사람의 인생을 또 바꿔놓을 수도 있고 인식을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시인데요. 역시 이 국어 선생님께서 네. 분위기를 확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는 책 단 한 권 이게 꼽으려고 하면 전 못 꼽습니다. 왜요? 저를 키운 파랄이 책이기 때문에 그 많은 책 중에서 잘난 척 맞죠? 아니 실제로 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에요. 저도 진짜 뭐 엄청 많이 바꿔다시 하신 분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양의 맹자, 네. 그다음 아니면 뭐 젊은 베르테의 슬픔 괴테
뭐 레미제라블 뭐 이런 책들, 사회계약론 책이.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들 중에서 한 권이라고 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선생님 너무 욕심 많으시네요. 한 권만 고르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 책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바꿨다. 세상을 바꿨다. 네. 세상을 바꿨다. 그런데 금서입니다. 당대에는 금서였어요. 읽지 못하게 한 책이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 지금 금서를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금서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조금은 좀 그 책들과 좀 다른 의미의 금서인데 우리 한번 같이 금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아, 네, 좋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읽혀서는 안 된다는 금서 처분이 내려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만큼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책이죠. 그 정체는 바로 교육서 루소의 에밀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부터 매우 도발적입니다. 조물주는 손에서 넘겨줄 때 모든 것을 선하게 했지만 그런데 인간의 손에 넘어온 순간 모든 것은 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도전이었는데요. 이렇게 루소는 처음부터 이 책에서 강하게 당시 금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에밀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같은 그런 이름인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철수 같은 아이를 이 루소가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책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호? 호호 불면서 키우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시 이 루소가 살았던 18세기는 여전히 시민들을 억압의 대상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작은 어른, 그래서 통제를 가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루소는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순수함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을 순수한 자연처럼 키워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보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나쁜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기존의 체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아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이 최대한 느낄 만큼 느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딱딱한 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별이 뜰 때까지, 달이 뜰 때까지 노는 것입니다. 마음껏 놀다가 달이 왜 이렇게 뜨지? 아니면 별자리는 무엇이지? 라는 궁금증이 드는 순간 그 학생이 직접 그 아이가 바로 에밀이겠죠. 관측을 하고 그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학, 물리학, 천문학 같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루소가 강조했던 자연주의 철학 그리고 경험주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밀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굉장히 최대한 끌어올려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대로 알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루소의 얘기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루소는 당시에 기본적인 17, 18세기까지 있었던 이 중세의 기둥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기독교 중심의 체제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훈육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루소 하면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이론가 바로 사회계약론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에밀이라는 책을 통하여 기존의 별것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그 교육관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루소의 책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에밀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곧 금서로 지정이 되고요. 저자였던 루소는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당시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책이 바로 루소의 에밀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금서였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그리고 바로 저의 모습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었던 최고의 그리고 현재까지도 세상을 바꾼 책으로 남아있는 책이 바로 루소의 에밀입니다. 자, 금서. 읽기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조금 다른 의미의 금서가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최고 권력자에게 금하는, 읽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그 책,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관은요, 마음껏 자기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조선시대 왕이 보지 못했던 그런 기록,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자, 여러분들 태종 이방원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조선의 3대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태종 이방원은요, 아버지 이성계를 닮아가지고요, 아주 이 호방하고요, 무인기질, 특히 사냥,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몰고요, 이 사냥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호랑이도 잡고, 너루도 잡고, 사슴도 잡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 태종 이방원이 말이죠, 실수를 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죠? 신하들 몰고 가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했을 것 같아요. 떨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명합니다. 뭐라고 명하냐면,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할지어다. 사관이라고 하는 건 역사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태종의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자,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7권 2월 8일 네 번째 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관은 이렇게 적었군요. 태종이 말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관이 적지 말라 했다 라는 그 기록까지 지금 적어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분명히 사관한테 이거 적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내용까지도 적어놓은 것이죠. 이야,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태종의 아들이 누군가요? 세종입니다. 성군 세종. 자, 이 성군 세종은 말이죠, 자신의 아버지를 과연 어떻게 이 사관들이 기록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손에 피를 많이 묻히거든요. 엄청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단 말이죠. 과연 이 사실을 사관들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폭군으로 기록했는지, 성군으로 기록했는지 그 사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명합니다. 태종실록을 열람할지어다. 자,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명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하게 됩니다. 누가 하냐면요, 바로 영의정 황희가 하게 되죠.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그것은 불가하옵니다. 아니, 영의정 황희 하면 이 세종이 너무나도 아끼던 그런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영의정 황희가 그것은 불가하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불가한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실록을 열람하면 후대의 왕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당대의 기록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야, 이게 세종이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언짢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황희정승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하의 열람으로 인해 잘못된 일이 옳게 꾸며지고 단점이 장점으로 교묘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한 전례를 남기지 마옵소서. 야, 제가 이 황희의 이 글을 이렇게 제가 이게 읽으면서요, 제가 막 이 전율, 소름이 막 끼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역사는 사관에게 맡기고 권력자는 그 역사를 늘 두려워하면서 오로지 백성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정치하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그 사관, 그 조선시대의 사관이 무언가 외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함부로 열람 침할지어다! 실록 대단하죠. 네. 정말 우리 시대에도 많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조선 진짜 멋지네요. 그죠? 조선왕조실록이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됐다면서요? 네. 그런 상식까지. 깜짝이야. 정확하지 않으시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듯한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실록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에도 사실은 실록이 있었던 건데 이제 우리 것이 굉장히 뛰어난 이유는 굉장히 한 470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빠짐없이 정말 빼곡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빼곡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네. 선생님, 연산군 아시죠? 그럼요. 역사적인 상식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과 선생님이신데. 대단하네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연산군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야, 사실 또 연산군하고 잘 안 어울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 좀 똑똑하네요. 그거 그러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건 역사뿐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 네, 그런 앞에서 내가 정말 처신을 잘 해야 되겠다. 오로지 백성만 바라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때 버텼단 말이죠. 세계사에서도 이게 사실 500년 동안 버틴 왕족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뭔가 비결이 있단 말이죠.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역사를 직시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단순히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남겨놓았다는 그 결과보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사관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 과정 때문에 그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선생님, 오늘 첫 회지 나오셨잖아요. 네. 말씀을 잘 하시네요. 굉장히 논리적이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말씀도 잘 하시고, 외모도 아이돌. 아이고, 그러니까 외모도 아이돌이고, 참 좋습니다. 진행을 하시는 장기까지.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시대 왕들의 금서가 실록이라고 한다면 네. 이 유럽 왕들도 부들부들 떨었던 어허. 그런 금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바로 백과전서인데요. 백과전서. 네. 백과전서 얘기하면 학생들이 백과전서 몇 권인 것 같아요? 백과사전 뭐 이러면 100권? 100권? 네. 28권으로 돼 있었습니다. 28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루소가 이제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보통 이제 달랑베르, 디드로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네, 달랑베르.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확 다른데요. 달랑베르.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유럽 왕들이 내가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어 이랬는데 웃기지 마라. 이렇게 세상에 28권에 되는 이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왕권 신수설을 공격할 수 있는 예, 바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바로 이 백과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왜 그 부분이 이렇게 프랑스 혁명의 사상 배경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이제 모아오는 거죠. 왕은 내가 하늘로부터 이제 권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야 이러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너 이거 알아? 이런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을 이제 책으로 쫙 펴냈는데요. 바로 그런 세상의 지식을 보여주면서 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할 수 있는. 그 왕 입장에서는 저걸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만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 세상의 지식을 다 아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금서의 역사는 엄청나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네. 아마 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히틀러의 경우에 1935년도 5월에 베를린 대학에서 그 분서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책을 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책 권수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냥 작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분서 의식에 사용되었던 그 작가들의 수가 131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저도 아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히틀러 시대에 분서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 행위를 조롱하는 시죠. 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어떤 시인이요. 자신의 시가 작품이 책이 분서 목록에서 제외된 걸 보면서 나의 책도 불태워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조롱하려는 거죠. 나의 그 분서하는 그 책들이요. 다 훌륭한 책들이잖아요. 근데 나만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태워달라? 네, 그렇죠. 내 책도 그렇구나. 태워달라. 네. 이해가 되네요. 또 네. 그렇게 하니까 자존심 상했던 거네요. 그렇죠. 정의와 진리를 내 책에도 찾을 수가 있는데 막 이런 거겠죠. 멋있네요. 네. 이후에 이제 퇴폐적이라고 해서도 책들이 많이 금서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 작가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퇴폐적? 네네. 퇴폐적 저술이라고 해요. 퇴폐. 앙드레 지드, 그리고 에밀 졸라,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이요. 그리고 칼 막스, 마르셀 프루스트까지. 퇴폐적이지 않은 건데 그거는. 그렇죠. 기대해 있는데 그런데는 그걸 퇴폐라고 볼 정도로 닫혀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 분서라는 시에서처럼 그 대상에 속하지 않은 양심적인 작가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쩐지 금서는 그 사회와 생각을 통제하는 그런 장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그 많은 책들이 뭐 불태워지고 뭐 막아지고 그랬지만 끈질기게 그 생명력 남아가지고
고전의 불멸의 그런 고전으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 이것도 좀 아이러니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에는 금서였던 대표적인 금서였던 루소의 에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논술 제시문에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런 대표적인 글을 말이죠. 이런.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06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기출됐던 에밀 제시문에는 이제 에밀이 소피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과 부 요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나가는지,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립해가는 과정, 이런 걸 이제 학생들한테 읽혀보기도 한다는 거죠. 네. 사실 오늘날의 학생들한테 에밀 책 주어지고 이거 왜 금손인지 알아라고 보면 아니 저도 에밀처럼 이렇게 사는데 저도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라고 해서 사실은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밀은 쉽게 말하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연히 기독교에 지금 교황이 있고 성직자가 있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지. 주어진 길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폐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에밀은 일종의 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던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프랑스 법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황, 주교, 국왕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작품이나 저술을 인쇄한 자는 효수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루소는 네, 그러니까 네. 참수, 교수, 효수가 있잖아요. 효수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잘라서 걸어놓습니다.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이제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결국에 금서로 지정된 책들을 보면 그 당시에 지배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어떤 건지 이걸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소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선생님 거죠. 책은 금서가 되나요? 제 책은 그렇게 많이 아직. 저도 아까 그 시인의 마음입니다. 저희 시대를 앞서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위험들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서의 주인공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선구자 그런 것 같고 또 그 안타까운 건 또 그들의 운명 역시 금서와 같다는 거. 이런 게 좀 연결되네요. 네, 맞습니다. 철학자 하이네가요. 책을 태우는 곳에서는 사람도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 네, 실제로 네, 금서의 저자들은 유배를 가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 오랜 시간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개되면 세상에 이제 퍼질 파장이 두려워서 공개하지 않고 머뭇거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다인인데요. 찰스 다인 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종의기원. 갈라파고스. 네네. 갈라파고스 군도의 무슨 새? 뭐. 네. 또 한 번 우리 없어졌다는 새. 핀치새. 네. 네. 그런데요, 그 진화론을 책 제목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화론이 정식 책 제목은 아닙니다. 혹시 아까 종의기원. 종의기원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네. 정확한 책 이름은 자연선택 혹은 생존투쟁에서 유리한 품종 보존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입니다. 진짜 논문인가요? 논문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못 외우시죠? 보지 말고. 그걸 물어보시면 어때요? 이게 책 그렇게 길어요? 네. 굉장히 기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금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종의기원이 금서일 것 같은데 왜 금서가 아니었어요? 금서는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그렇죠. 불어일으켰죠. 제가 강의에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우리 사회과에서도 네네네. 그게 연결되어서 그 사회 진화론도 네, 연결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궁금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선생님 화이팅! 네. 기대할게요. 강의에서 보시죠. 지구는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게 된 걸까요? 세상 만물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었던 19세기에 단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입니다. 초판 1250부가 발간되자마자 팔려나가고 한 달 뒤에 이세본 3000부가 찍힐 정도로 엄청났죠. 이 책 이후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를 가리켜 다윈혁명이라 부릅니다. 다윈은 어려서부터 자연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세상 곳곳의 자연사를 탐구하기 위해서
비그로라는 영국 군함을 타고 6년간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이 다윈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도 바꿔놓았죠.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다윈은 여러 식물, 동물, 곤충, 새 등을 관찰하게 됩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생물 종들이 가까이에 있는 남아메리카의 생물 종들과도 다르고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마다의 생물들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생물이 지구상에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구상의 많은 생물 종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이런 질문을 안고 돌아온 다윈은 비그로 항해를 정리하면서 종의 기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과 진화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윈은 진화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이후에도 자신의 이론을 세상에 공개하기를 꺼려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론이 불러올 파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계의 반발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1859년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대하여 라는 책을 출간하고 다윈이 예상했던 대로 이 책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원숭이와 인간이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사촌지간이라니 이것은 당시 영국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신문과 잡지에는 다윈을 원숭이로 묘사한 만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다윈의 진화론은 학계를 넘어서 일반 대중의 관심사이자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결과만 놓고 보자면 다윈의 진화론은 뉴턴의 중력 법칙처럼 일반 법칙의 지위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의 중력 법칙이 물리학에 끼친 영향만큼이나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종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세상 만물이 신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믿었던 시대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질문을 처음 던진 다윈. 그의 책 종의 기원이 있었기에 세상이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시 선생님 강의 좋습니다. 감명받았습니다. 아, 근데 종의 기원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진화론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에 나올 때도 되게 이중적으로 읽히는 그런 제시문 가운데 하나가 돼요. 이중적으로 읽힌다. 네, 그러니까 왜 이중적으로 읽히냐면요. 자연 선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적자가 생존을 하고 그러면 인간은 그 적자 중에서도 적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고등 동물로서의 그런 지위를 점하기도 하는데 말년에 다윈은 결국에는 이 진화론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로 종 간에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종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종 간에는 동등하다. 그 가치는 모두 다 동등하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위에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관계를 동등하게 설정할 수도 있는 아주 논란이 되는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와, 네. 책 이름만 나와도 술술 나오시네요. 역시 논술 선생님이요.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문제에 나오면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종을 다른 종과 이제 연관지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이제 진화하는데 그것을 이제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는 그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지 이런 생물학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생물학에도요? 네. 결국에는 그 파생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뭐 악영이라면 악영이랄까요? 어떤 사회 진화론 같은 나중에 서양의 이 제국주의 어떤 이론의 뒷받침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회 진화론. 네. 네. 뭐 최근에도 여전히 우리한테는 창조론이냐 아니면 뭐 진화론이냐라는 싸움이 있었고 특히 뭐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리처드 도킨스 같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책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뭐 농업이나 의학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진화론이니까. 맞습니다. 그 화학에서도 이 자연 선택 이론을 적용해서 특정 기능을 하는 새로운 분자도 만들어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뭐야? 자연 선택 이론을 자연선택의 적용해서 특정 기능을 하는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변치 선생님은 말을 좀 천천히. 나중에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강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생명과학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같은 한글인데 분명히 이게 제 마음이랑 같은 이게 와닿질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
뭐 어떤 내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종회기원에서 파생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네.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다윈의 어떤 업적이라고 해보면 종회기원을 썼고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뭐 적자생존과 같은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 합리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평을 좀 넓힌 데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고의 지평을 넓힌 거죠. 마치 왕들의 금서, 왕들이 그 백과전서를 금서로 지정을 했던 것처럼 그 틀을 깨버렸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깨고 지평을 넓혔다. 참 그렇죠. 고급스러운 용어를 써서 빛내주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농업, 의학, 또 생명공학, 화학, 또 소프트공학, 하여튼 인류의 어떤 지식 성장을 이끈 그런 역할을 이 종회기원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보면 이 책은 진짜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 그런 점에서 이제 진화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에볼루션. 그죠? 오, 선생님, 오, 영어도 잘하세요. 예, 근데 이 에볼루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진화론이 나오기 이전인 1647년에 영어 사전에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생물학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그런 단어였던 거죠. 근데 찰스 다윈이 그렇죠. 종회기원에서 그걸 사용함으로써 진화를 뜻하는 그렇죠. 단어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라든지 진전되고 변화되고 발전되는 그런 과정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다고 하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에볼루션의 어원이에요. 라틴어거든요.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에볼웨레 뭐 이런 거더라고요. E-V-O-L-V-E-R-E 예, 이 단어인데요. 이 뜻이 어떤 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원래 진화하는 사람? 애벌레? 죄송해요. 언어 유희.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잖아. 진화. 야, 그러네. 애벌레. 의미 해석이 훌륭하십니다. 확실하네. 그쵸. 근데 이 발음하기도 힘든 에볼웨레라는 이 라틴어 어원은 사실은 책을 펼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책이네요. 네. 책을 펼치는 것부터 진화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오호.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밌네요. 맞습니다. 인류가 책과 함께 진화했다는 건 저는 100% 공감하는데요. 사실 저의 삶을 봤을 때도 책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책을 통해서 제가 이 모습으로 진화하게 되었는지 강의에서 준비했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나비인가요, 제가? 알고 싶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강의 기대하세요. 네, 영국의 수필가 게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동요시키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를 안정시키고 확립시키는 것은 문학이다 라고요. 심하게 흔들리던 저의 20대 초반, 저의 삶을 안정시키고 삶의 방향을 정해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작가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입니다. 현대사회를 비판할 때 꼭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회 속에서 상처받고 방황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거나 아니면 나부터 실천하는 작은 변화로 세상을 바꿀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을 읽으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가인 포리스트 카터는 체로키 인디언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5살의 고아가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어린 소년, 작은 나무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쓸 수 있었죠. 이 소설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체로키 인디언 어린 소년의 눈에 보인 자연과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작은 나무는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못한다 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연을 닮은 체로키 인디언들의 삶은 좋은 것이 생기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좋은 것을 나만의 것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널리 퍼지게 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가치들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삭막해지고 그리고 피폐해진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잠깐 사라졌을 뿐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가치들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죠. 약간 이질어진 달이 어김없이 산 위로 올라갔다. 달빛은 소나무 사이를 지나면서 어른거리는 무늬를 흩뿌리고 시냇물 위로 빛을 쏟아 부었으며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달을 보면서 그 작은 숨결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보지 못했던 것을 표현해 줌으로써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장르입니다. 원래 스모키 마운틴이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남부에 살고 있던 체로키 인디언들 13,000여 명은요, 1838년부터 약 1년 동안 오클라호마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1300km 정도를 행진하면서 추위와 굶주림, 질병과 사고로 무려 4,000여 명의 체로키 인디언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렇게 문학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역사책이나 객관적인 기록이 알려주지 못하는 생생한 표현이 펼쳐질 때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문학은 우리에게 진실의 습득이라는 선물을 해줍니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저에겐 삶의 방향이자 표현의 감동이며 진실의 습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책이 있습니까?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인가. 소설을 보면서 정말 몰입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이 책을 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네? 프로그램 처음에 읊어드린 시 그러니까요. 기억나세요? 네. 그 시도 저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시인데요. 이렇게 문학을 가까이 하면 삶과 인생에 대한 그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네,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문학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정치인이나 통치자들이 더더욱 문학하고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시 한 구절을 딱 읽으면요, 갑자기 진짜 짧은 그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넓은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문학의 힘이죠. 문학의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정서적으로 뭔가를 촉발시키는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걸 촉구를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파이 이야기라는 영화도 아시죠? 네네. 원저자인 얀 마텔이라는 작가인데 200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캐나다 그 총리한테 101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계속해서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어라. 위정자에게 일종의 통찰력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끌려가진 않았나요? 신기하네요. 안 끌려갔어요. 캐나다라 그런 건가요? 읽으셨나요? 그걸 이제 총리 분이 그걸 보고 읽으셨나요? 글쎄요. 저도 그 사실 여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노력을 했던 작가들도 있다는 거겠죠.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요. 저도 학생들에게 책을 매일 같이 소개를 하면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책이라는 것이, 또 문학이라는 것이 삶에 대한 통찰력과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깊이,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상력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문학은 매일 이렇게 책을 소개를 조회 시간에요. 제가 진짜요? 아이들에게 책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와, 소개해요. 좋겠다. 애들 진짜 좋겠네. 아, 이러죠. 네. 안 들어요. 근데 저는 듣는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그럼요. 그럼요. 와. 끝까지 할 거예요. 편지도 지금 4년 동안 100통이 넘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과연 그 책들이 어떤 책이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목록들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뭐 인상 깊었던 게 다들 아시는 작품 어린 왕자. 네. 근데 얀마텔은 다소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린 왕자에서 여우와 어린 왕자가 만나서 길들여진다는 건 이런 의미야. 그걸 보면서 가슴 뭉클해하고 네. 아,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얀마텔은 오히려 총리에게 국민은 어린 왕자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길들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길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을 장미로 생각해라. 가시가 있고 유리로 이렇게 감싸줘야 하고 그런 장미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와, 진짜. 네, 그런 길들임이라면 정치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책일 것 같습니다.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한 책이 의미심장한데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예요. 근데 이 책은 유명한 게 정말 길어서 유명하거든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6권이고 심지어 4,347쪽이래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의 삶이 바뀐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왜 추천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문학을 읽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사고를 바꾸어 줄 수도 있다는 거겠죠. 네. 아 진짜 그 새로운 꿈을 저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꾸고 싶네요. 네. 선생님 아까 책 저한테 추천해 주신 게 이거죠? 네. 이거 선생님 저 선물 주셨어요. 네, 야, 선물 부럽습니다. 이거 읽고 좀 변하래요. 맨날 그렇게 바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뜻이 나 있는 거예요. 뜻이 나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선생님 정말 잘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읽으세요. 아,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좋은 책들 추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넓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안목과 여유 이런 것들 가지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어허. 와, 되게 눈술 궁금해져요.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진짜 추천하시는. 궁금해요. 네, 별거는 아니고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도서관에 가야 돼요.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디요? 살아있는 도서관. 도서관이 살아있습니다. 박물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도 살아있습니다. 도서관이 살아있다고요? 네, 그리고 좀 예사롭지 않은 규칙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VCR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진짜 궁금해요. 네. 살아있는 도서관. 네.
사람이 책이 되는 도서관이라. 그러면 저희 여기 도서관에는 그러면 5권의 책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각자의 어떤 책.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최태성이라는 책을 딱 대출받으면 어떤 스토리를 담아야 될까? 또 이렇게 생각해도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딱 네. 드는 생각이, 그럼 난 굉장히 책 부자다. 왜요? 저희 가족이 되게 많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다 책. 그리고 저는 앞에서 아까 에밀 말씀드렸는데요. 네네네. 전 최경석의 책, 그렇다면 저도 그런 에밀처럼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책, 정말 꿈꿔보고 싶어요. 근데 위험해요. 그래요? 금서잖아요. 최경수 금서돼요. 아까 저는 아닙니다. 택배한 책. 설마. 네. 자, 근데 저는 민시영 선생님이 아까 예사롭지 않은 규칙이 있다라고 하셔서 규칙을 잘 봤는데요. 책을 소중하게 대하면서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규칙이랑 겉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세요, 저를. 네, 겉표지 좋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문학보다 더 위대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타인의 가치관으로 편견을 당했던 사람들이 책이 되고 또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줄어들고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해내지 못한 일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멀리서 진리를 찾을 게 아니고 오늘 저희들만 해도 이 자리에 이미 5권의 책이 있는 거였잖아요. 최고의 책은 결국엔 사람이 아닌가. 그 책을 쓰는 것도 결국엔 사람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책이 이게 권력에 탄압받기도 하고 또 그 책의 어떤 세상을 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책이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갑자기 우리 5명의 책 말고요.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의 책은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학생들의 고민 또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들이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링크는 얀마텔이 그 시청자에게 보낸 그런 편지 같기도 하고 또 바벨 뭐라고요? 바벨 도서관. 바벨 도서관. 네. 끝까지. 끝까지. 일관돼. 바벨 도서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러분들도 이 링크를 보시고요. 나는 스스로는 어떤 책이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서 제일 감명 깊은 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게시판에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선생님들과 또 어떤 주제를 갖고 이 링크를 시작할지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힘, 우리 책이었잖아요. 네. 제가 세상을 바꾸는 힘 하면 책을 읽읍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힘, 책을 읽읍시다. 아이고, 책을 읽어야 돼요.